건축구조 총론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원적이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란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이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 철판이에요.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루키드 철근에 정착의 길이 있어요. 자, 이 철근의 정착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결론 이 철근이라면 콘크리트 안에 묻혀야 돼요. 자, 그런데 묻힐 때 어느 정도 깊이가 묻혀야 이게 안 빠지지. 살짝 묻히면 빠지는 거죠. 결론 여기서 원하는 정착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묻혀야 되는지 그 길이를 여러분 정착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여러분 지금 두 번째 관련식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착길은 이렇게 관련식에서 정착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 식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뭐 식이 물어보지는 않을 거고 아직까지 이게 자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 식이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 여러분 네 번째 정착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정착의 길이가 필요한데 자 네 번째 그러면 이 철근에 정착의 위치가 있어요. 자 이 정착 위치는 여러분 꼭 보셔야 되는데 자,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이런 건 여러분 그림으로 좀 머릿속에 두시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자, 그럼 각각의 명칭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얘 이름이 이게 바로 기초 또는 기초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슬라브예요. 슬라브, 바닥판. 그 다음에 이게 기둥. 자, 이게 보인데 이 보는 여러분 큰 보예요. 얘도 여러분 큰 보예요. 작은 보라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보는 큰 보와 큰 보 사이를 가로질러 가요. 자, 이렇게 여러분 큰 보와 작은 보를 구분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큰 보는 그 밑에 기둥이 존재하지만 작은 보는 밑에 기둥이 없죠. 이러면 작은 보예요. 그래서 어떤 보는 크다 작다 그걸로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작은 보도 여러분 큰 보 마냥 큰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서 뭐 중요한 건 그 큰 보 작은 보가 아니라 자 여기서 각각에서 어디에서 묻히는지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기둥의 주근이죠. 자 기둥의 주근은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건데 기둥은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요 위에 올라가야 돼. 최소 500mm 이상 올라가서 그 2층에 있는 철근과 나중에 또 기둥 철근과 연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자 이게 꼭대층 갈 때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론은 기둥의 주근은 어디에 묻히냐? 여기에 묻힌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여기가 어디예요? 기초 또는 기초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자, 큰 보. 자, 보는 이렇게 큰 보와 작은 보로 이루어져 있는데, 큰 보는, 여러분 큰 보 볼까요? 철근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묻힌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디에 묻혀요? 기둥에. 자, 작은 보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여기에 묻혀요. 여기가 어디예요? 큰 보. 묻힐 때라고 하면 큰 보밖에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자, 직교하는 단변부 보 밑에 기둥이 없는 거는 상호간에 여러분 직교하는 보 밑에 기둥 없는 경우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상호간에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런 경우를 얘기해요. 자 이렇게 직각으로 교차하는 보가 있어요. 자 여기가 보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너 철근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고 너는 여기에. 자, 이렇게 오면 너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너는 여기서 이렇게 오면 너 이렇게 상호간에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서로. 이게 직각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여러분 바로 직선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직각으로 꺾어 들어가는 게 여러분 잘 안 빠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상호간이란 표현입니다. 자, 네 번째. 자, 벽철근은 벽체예요. 자, 벽철근은 제가 여기에 그려볼게요. 자, 벽을 여기에 만들 수도 있지만 작은 밑으로도 벽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벽철근 이렇게 세로로 가는 철근이 있고 수평으로 가는 철근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벽은요. 자, 위, 아래, 옆에 어디 묻히는지 위, 아래, 옆으로 가면 어디에 묻히는지 그것만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 위로 갑니다. 위로 가니까 어디예요? 이게 보예요. 그래서 큰 보일 수도 있고 작은 보일 수 있어요. 아래로 가니까 이런 뭐 어디예요? 이게 슬라브, 바닥판이죠. 옆으로 가니까 여러분 옆으로 가면 요 기둥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또 옆으로 가니까 기둥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둥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는 거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시는 게 훨씬 편리할 겁니다. 자, 5번. 바닥철근은 보통은 벽에. 자, 바닥철근입니다. 즉 슬라브 철근이죠. 자, 슬라브 철근이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가. 작으면 가다가 작은 거에 묻히고, 자, 길면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결론은 이 슬라브 철근은 결론 묻히면 어디에 묻혀요? 보에 묻혀요. 자, 그래서 바닥판은 묻히면 결론은 어디 묻히냐면 보에 묻혀요. 그런데 문제는 보가 없는 건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보가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 기둥도 없어요. 그 대표적인 건물이 보도 기둥도 없는 그런 건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거용 주택은 전부 다 벽이 힘을 받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기둥 없어요. 기둥이 없다는 얘기는 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에 정착해요? 벽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뭐 어디라고요? 벽.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6번째 갈까요? 자, 지정부의 주거는 기초 또는 기둥에 정착한다. 지정부. 여러분 지정부라고 하는 것은 땅속에 있는 보를 지정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정부는 그린다면 제가 이렇게 그래요. 여기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상부철근은 이렇게 기둥에 들어가고 하부철근은 이렇게 밑에 기초판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정부는 기초와 기둥에 정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철근의 피복이 나오는데 자, 철근에서 피복이라는 얘기는 옷이에요. 자, 그런데 철근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철근의 문제점 중 하나가 불에 타는 거죠. 그래서 불에 타. 또 하나 녹이 쓰는 거죠. 이것을 안 되기 위해서 피복을 해요. 결론 이 피복이 뭐가 되냐면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근은 콘크리트 감싸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불에 타요, 안 타요? 안 탄다고요. 그 다음에 녹이 쓴다, 안 쓴다? 안 쓸어. 그래서 자, 요 콘크리트가 하는 역할이 불에 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돼요? 내화 구조. 불에 안 타니까 내화 구조가 바뀌어요. 녹이 이제 안 쓰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돼요? 내구성이 향상되는 거죠. 커진다고요. 오래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주 목적이 여러분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철근의 피복 두께. 그래서 1번에 철근의 피복 두께는 철근의 표면과 이것을 감싸는 콘크리트 표면까지 최단 거리를 말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림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에서 보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요 하얀색 철근이 여러분 주군, 다른 말로 축방향 철근이라고 얘기하죠. 왜 축방향이에요? 보는 이쪽으로 축방향이 되니까 그래요. 이걸 감싸고 있는 철근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못 빠지게 이렇게 후크를 둡니다. 갈고리를 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철근이 보에서는 지금 볼 얘기하는 겁니다. 느끈 또는 자, 스터럽이라고 얘기하죠. 결론 피복 두께는 콘크리트 외측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철근, 즉 느끈의 외측 표면까지, 느끈의 외측 표면까지 거리를 여러분 피복 두께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에 기둥에서는 이렇게 주근이, 이게 주근 또는 축방향 철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감싸고 있는 철근이 있습니다. 묶어버리는 철근. 이 철근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띠근, 대근, 영문으로 후프근, 훌라후프 할 때 후프근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자, 콘크리트 외측에서부터 띠근 또는 대근의 외측 표면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피복 두께의 정의가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피복 두께 목적 나와 있죠? 자, 1번 철근의 부식, 붕치를 방지하니까 오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내화성 확보하는 거죠. 내화 구조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빠진다, 빠진다, 안 빠진다. 그래서 이걸 부착 강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요소가 돼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시 유동성. 결국 콘크리트 타설시 유동성이라는 얘기는요, 이 사이로 공간을 확보하니까 자갈이 잘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갈이 잘 들어가니까 자, 균일한 또는 좋은 콘크리트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공간이 적어지면 이 가운데는 콘크리트가 들어가지만 여기는 자갈이 못 들어가니까 모르타르만 들어가요. 그러면 강도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최소 피복 두께의 규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 최소 피복 두께의 규정을 여러분 잘 정리 잘 해놓으십시오. 이 표. 그래서 자, 수중에서 타설은 콘크리트 피복 두께 100mm. 자,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 층을 영구히 흙에 묻힐 때는 80mm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흙에 접하여 5개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라는 얘기는요, 비나 눈을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나 눈을 맞는다는 얘기는 자, 밑에 보면 5개월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는 비나 눈을 맞지 않는 실내에 있는 콘크리트예요. 그러면 비나 눈을 맞는 실외에 있는 것은 실내에 있는 것보다 녹이 있을 우려가 많으니까 피복 두께는 더 두꺼워져야겠죠. 거기다가 철근의 두께가 더 두꺼울수록 피복 두께는 더 두꺼워져요.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쓰여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는 관련된 얘기는 여러분 정리를 좀 하시고, 자, 저는 제 3절 가요. 제 3절 거푸집 공사요. 자, 거푸집이라 하면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 틀이에요. 이 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원하는 모양의 콘크리트를 만들 수 없어요. 아셨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만들더라도 그 틀에 넣고 하면 그 모양대로 나오는 거죠. 우리 빵을 만들더라도 그렇잖아요. 그 얘기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 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푸집을 우리가 일정한 형태의 틀이라고 해서 똑같은 표현이 형틀, 영문으로 폼이라고 표현합니다. 폼. 자, 그래서 여러분 거푸집의 조건들은 여러분 읽어보시는데, 저는요, 두 번째 거푸집의 존치기간 나와요. 여러분 거푸집의 존치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거푸집을 떼지 않고 붙여놓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을 여러분 거푸집의 존치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압축 강도를 시험할 경우 있죠. 자, 요 얘기가 지금 표준시방서에서 새로 나오는 얘기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일반 구조만 이럴 때는 5메가파스칼이지만, 자, 1번 지금 압축 강도를 사용할 경우, 그러면 최소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압축 강도가 나올 때를 측정을 해서 떼겠다는 얘기예요. 경우 여러분 여기에서 일반 구조물은 5메가파스칼이지만 내구성이, 자, 중요한 구조물, 그럼 내구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구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래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파트 한 1년, 2년 있다가 없애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몇십 년 가야 되는 거죠. 그럼 내구성이 좋아야 되겠죠.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자, 얼마 이상 됐을 때 거푸집을 떼야 되냐면 10메가파스칼 이상 됐을 때. 그만큼 강도가 나온 다음에 거푸집을 떼겠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떼면 참가하면 자, 얘가 떼는 과정에서 충격에 의해서 콘크리트가 깨져요. 균열이 가고. 이러면 영영 못 쓰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푸집 존치기간 중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인 경우 아래 재령에 의해 해체가 가능하다. 여러분, 두 번째가 나오는 게 뭐냐면 재령이에요. 재령은 콘크리트 타설 일수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콘크리트를 제가 오늘 부었어. 그러면 10일 있다가 제가 떼면 이게 아니요. 10일 있다가 있으면 10일 후면 재령이 10일짜리예요. 자, 콘크리트 타설에서 일주일 있으면 재령이 7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 일수예요. 근데 이 콘크리트는 하루만큼 하루하루가 지날 만큼 지나면 따라서 강도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는 그 재령에 따라서 즉 콘크리트 타설 일수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져요. 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슬래브 및 또 보호의 밑면 아랫면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치의 내면. 아치의 내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아치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면 있죠. 이 면을 이쪽, 요쪽 면, 요 면을 지금 아치의 내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다 달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제가 시험 문제 나온다면 거기 보시면 닫힌 구조물 있죠? 이 닫힌 구조물. 닫힌 구조물이라는 얘기는 층수가 여러 개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때는 여러분 거푸집을 떼는 기간이 1번 설계 기준 압축 강도 이상. 이건 뭐냐면 설계 도면에 표기된 압축 강도가 있어요. 그 강도보다 더 같거나 더 클 때 거푸집을 떼라는 얘기지 작으면 뗄 수 없어요. 두 번째, 필러 동바리 구조는 최소 14메가파스칼. 필러 동바리는 최소 14메가파스칼 이상 있은 후에 여러분 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 좀 정의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거푸집 해체 시 주의사항이 나오는데 자, 거기서 여러분 세 번째 이런 얘기 나와요. 자,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도 하중이 재하될 경우에는 동바리를 적절히 재설치. 여러분 동바리라고 나오는데 이 동바리를 다른 말로 지주 또 흔히 서포트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건물 밑에 여러분 파이프로 세워놓는 거 있어요. 콘크리트 타설할 때 밑에 거푸집을 받치기 위해서 세워놓은 그 파이프를 지금 동바리, 순 한글이 동바리, 한문으로는 지주, 영문으로는 서포트라고 표현하죠. 자, 그래서 이 동바리는 기본적으로 자, 거푸집을 뗀다고 하면 이 동바리도 제거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동바리를 제거한다는 얘기는 거푸집이 제거가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시 볼게요.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도, 즉 거푸집을 제거한 후에도 하중이 재하될 경우는 동바리를 적절히 재설치한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어요. 자, 요거 거푸집을 다 뗐어요. 그럼 어차피 이 동바리를 제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또다시 처질 우려가 있으면요, 거푸집을 대고도 다시 서포트, 자 동바리만 다시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또한 시공 중에 다층 구조물은 최소 3계층에 걸쳐 동바리를 설치한다.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자, 보실래요? 제가 여기 콘크리트 타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포트를 지금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아직 콘크리트 타설 안 했어요.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바로 밑에도 여러분 이 동바리를 이렇게 대줘야 돼요. 자, 그런데 바로 그 밑에도 또 이렇게 동바리를 또 대줘야 돼요. 결론, 여기를 타설하기 위해서는 밑에 총 몇 개층? 3개층은 기본적으로 해놓으라는 얘기죠. 저도 아파트 할 때 여러분 이거 정말 많이 해놓습니다. 안 그러면요, 바닥 슬라브에 균일이 엄청나게 가요. 안 해놓으면. 그래서 자, 거푸집을 떼더라도 나중에 이 서포터는 받쳐놓는 게 중요해요.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3계층 표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뭐 컵집의 재료, 자 여기에 관련된 얘기가 우리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뒤편을 보면 여러분 동발이 설치해서 자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한번 확인하시고 다음에 저는 이제 제 4절 콘크리트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 콘크리트는 기본적으로 시멘트, 모래, 자갈, 결론은 물까지 나중에 혼합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각각의 재료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이 역할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시멘트가 하는 역할은 첫 번째, 전체를 결합시키는 결합제 역할을 합니다. 결합제요. 결합제라는 얘기가 한 덩어리를 만든다는 표현이 결합제입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자, 또 하나의 표현 중에 하나가 얘 결합제도 있지만 얘는요, 기본 강도를 가지고 있어요. 단단한 정도는 시멘트 가지고 있다고요. 다음에 모래입니다. 자, 이 모래는 이 시멘트하고 물만 섞으면 강도는 잘 나와요. 그렇지만 뭐가 문제냐면 균열이 갑니다. 그래서 자, 모래가 하는 역할이 균열 방지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너는 자, 균열을 방지하려면 허용 한도 내에서 클수록 좋아요. 그러면 자갈, 야, 너 자갈 너는 뭐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이 자갈은 기본적인 시멘트 강도를 더 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콘크리트의 강도를 더 크게 하는 목적으로 써요. 그러면 너는 크게 한다는데 허용 한도 내에서 자갈의 크기가 클수록 강도는 더 커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물인데요. 여러분 이 물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물은 시멘트와 물이 만나서 뭘 하냐면 수화작용을 일으켜요. 자, 수화작용, 물과 자, 시멘트가 만나서 화학 반응한다는 표현을 수화작용이에요. 이때 이 수화작용에 의해서 뭐가 발생되냐면 수화열이 발생돼요. 이 열로 인해서 콘크리트가 더 빨리 굳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열은 너무 많으면 뭐가 문제냐면 빨리는 굳는데 짝짝 균열이 가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물이란 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시멘트예요. 자, 우리 교재 보면 여러분 첫 번째 시멘트가 나와 있죠. 자, 일본 애들이 이거 발음이 안 된 게 세멘 그랬죠. 그렇지만 우리는 발음이 된 게 시멘트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시멘트는 종류가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공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꼭 봐야 될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멘트는 기본적인 얘기를 할 때 보면 꼭 뭔 얘기가 나오냐? 포틀랜드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포틀랜드는 영국의 포틀랜드 지방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포틀랜드가 특별한 게 아니라 시멘트를 발명하고 봤더니 영국의 지방에 있는 벽돌, 어차피 벽돌은 흙으로 만드니까 그 흙의 색깔과 비슷하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멘트를 포틀랜드 시멘트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뭐 특별한 얘기는 없는데 우리 1번 첫 번째 보면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가 있어요. 자, 얘는 KS 규정상 몇 종 시멘트냐면 1종 시멘트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자, 우리가 철무점에 가서 저 시멘트 한 포 주세요. 그러면 이걸 줘요. 그래서 얘가 가장 많이 사용돼요. 가장 일반적인 거라고요. 자, 또 하나. 얘는 원하는 강도, 즉 설계 기준 강도 또는 압축 강도 또는 소유 압축 강도 며칠이 기다려야 되면 28일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28일 압축 강도.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사주 압축 강도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콘크리트로 타설을 하고 놓고 내가 원하는 강도가 진짜 이 강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려면 28일 있다가 해줘야 돼요. 그 뜻이에요. 아셨죠? 한 7일 있다가 강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강도 나오면 징징거리면 안 돼. 왜? 28일 있다가 해줘야 돼요.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두 번째.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나면 중용열 시멘트입니다.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하는데 이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우리가 이것을 이종 시멘트라고 얘기합니다. 이종 시멘트.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중용열 이 말 뜻을 해석하는 거예요. 중용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열을 중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시멘트. 열을 중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화열 발생이 열 발생이 적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수화열 발생이 작은 시멘트예요. 걔는 열의 발생이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균열이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균열이 작으니까 너 꼭 균열이 가면 안 되는 곳에 쓰라는 얘기예요. 자, 어디에요? 여러분 혹시 댐이라든지 또는 원자력 발전소 이런 발전소 같은 데는 절대 균열이 가면 안 되는 거죠. 일본 애들 여러분 지금 발전소에 균열 가서 어떻게 됐어요? 난리 났잖아요. 그 지역이 완전히. 그래서 이렇게 혹시 여러분 댐이나 발전소 같은 두께 한 이만 할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엄청난 두께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콘크리트 두께가 80cm 이상 되는 콘크리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덩어리 콘크리트에서 매스 콘크리트라고 표현합니다. 자, 결론은 이렇게 큰 덩어리 있는 쓰는 매스 콘크리트에 가장 적당한 시멘트 하면 중용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이게 여러분 기본적인 중용열의 뜻이었습니다. 세 번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가 있어요. 자, 이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케이스 규격상은 3종 시멘트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조강이라는 말뜻 자체가 강도가 초기에 일찍 나온다는 얘기예요. 강도가 일찍 나오는 시멘트. 그래서 자, 얘는 강도가 이를 조자 아침 조자예요. 강도가 일찍 나와. 자, 그래서 얘는 며칠이면 너는 끝나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7일이면 끝난다. 그래서 7일 압축 강도가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일찍 나와? 라고 봤더니 얘는 수화열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즉 물과 반응해서 발생되는 열이 크다. 그러면 그만큼 뜨겁다는 얘기죠. 열 발생이 뜨겁다는 얘기는 그만큼 균열이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이다 보니까 얘는 균열이 많이 가다 보니까 일반적인 데는 쓰면 안 돼요. 일반적인 곳에는 사용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 특수한 곳, 즉 긴급 공사용이라 또는 해안가 공사 있죠. 열어볼까요? 여러분 방파제 공사를 하는데 28일짜리 쓰면 자 구들만 하면 태풍 오고 구들만 하면 태풍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며칠짜리요? 7일짜리 빨리빨리 써버리는 거죠. 특히 해안가에 있으면 여러분 물과 접촉기 때문에 그만큼 열을 바닷물이 뺏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균열이 좀 적게 가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말뜻이 중요해요. 중용열이 무슨 뜻인지, 조강이 무슨 뜻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여러 가지 시멘트가 있는데 특수 시멘트에서 한번 여러분 알루미나 시멘트가 나와요. 자, 이 알루미늄 시멘트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조강 시멘트예요. 정말 강도가 초기에 빨리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알루미늄 시멘트를 별명이 원데이 시멘트예요. 원데이 시멘트라고요. 결론 이 얘기는 1일 압축 강도를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는 어떨 때 쓰냐면 정말 긴급 공사용으로. 그러면 이게 긴급이에요? 이게 긴급이에요? 얘는 하루고 얘는 일주일이면 어떤 거예요? 하루가 더 긴급 아닌가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좀 여러분들 이것을 상당히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잘 보세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보면 이제 뭔 얘기가 나오냐면 시멘트의 분말도예요. 자, 분말도라는 얘기는 분말이 된 정도. 된 정도를 여러분 분말도라고 합니다. 그럼 분말도가 크다라고 하면 자, 분말이 된 정도가 크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요. 입자가 크다 작다? 작다란 얘기예요. 잘 빠졌다니까요. 아셨죠? 그럼 분말도가 작으면 얘가 분말이 잘 안 됐다는 얘기야. 즉 입자가 크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말도 크다. 분말도 작다. 상대적으로 할까요? 분말도가 크기가 크면요. 이렇게 입자가 작은데 분말도가 작으면 입자가 이렇게 커진다는 뜻이에요. 이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러면 분말도가 크다는 얘기는 제가 물을 집어넣으면요. 얘가 빨리빨리 물을 먹을 거야. 그러면 얘들은 엉겨붙지 않아요. 근데 분말도가 어느 정도 작아버리면 얘가 물을 충분히 짧은 시간에 못 먹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붙어버려요. 덩어리가 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분말도가 다 크다고 좋은 것만 아닙니다. 1번 얘기 좀 볼까요? 1번. 물과 접촉면이 분말도가 크면 결론적으로 요 분말도가 크면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합니다. 분말도가 커지면 1번. 물과 접촉면이 커져 수화작용이 빠르다. 자, 여기가 표면적이 어떤 같은 단면적일 경우 여러분 철근에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단면적이 같을 경우 굵은 철근 하나보다 가는 철근 여러 개가 표면적이 증가합니다. 결론 물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훨씬 더 얘가 좋다는 뜻이에요. 또 빨리빨리 빨아먹을 수 있는 거죠. 작으니까. 그래서 자, 얘는 물과의 접촉면이 커져서 수화작용이 빨라져요. 수화작용이 빠르다는 얘기는 결론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화열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수화열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수화열이 많아지면 여러분 뭐가요? 균열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이 뜻도 있다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면 발열량이 커서 초기 강도는 커지나 장기 강도는 적어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 초기 강도는 커져요. 초기 강도 크다는 얘기는 빨리빨리 여러분 수화열이 많아지니까 빨리 굳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서서히 굳는 게 좋지 처음에 확 굳으면요 나중에 서서히 강도가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장기 강도는 작아져요. 이 표현하고 여러분 같나요? 왜 초등학교 때 저보다 컸던 애들이 나중에 커서 보니까 저보다 왜 이렇게 작은지 몰라. 그때는 정말 쟤는 왜 이렇게 큰 거야? 못 먹고 컸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보다 작아요. 결론 처음에 큰 애들이 나중에 안 큰다는 얘기와 똑같이 보시면 돼요. 세 번째입니다. 자, 시공연도가 좋아져. 시공연도 좋아진다는 얘기는 시공연도가 자, 여기서 좋아진다는 얘기는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묽은 배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묽어진다는 얘기예요. 얘는 덩어리지고 얘는 물을 먹으니까 서로 간에 붙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어져요. 아셨죠? 다음에 수밀한 콘크리트가 된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덩어리졌다 보니까 그만큼 원하는 콘크리트가 사이사이에 못 들어가니까 내가 원하는 좋은 품질의 콘크리트 못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이게 더 훨씬 그만큼 미실한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자기 수축과 건조 수축 작용이 증가한다. 여러분, 자기 수축, 건조 수축을 여러분 이걸로 수축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수축이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무조건 여러분들은 균열로 바꿔서 가요. 결론 균열이 이루어지니까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수화열 발생이 많아지니까 뭐가 많아진다고 했어요? 균열이 많아진다고 그랬죠. 결론 이거 균열로 가는 거예요. 자, 5번. 결론 균열 발생이 쉽고 풍화되기 쉽죠. 결론 풍화된다는 얘기는 버석버석. 왜요? 균열이 가니까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면서 빨리빨리 강도가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보시고, 자, 6번에 보면 점성이 증가한대요. 끈적끈적거리는 성질이 좋아지죠. 6번에. 점성이 증가합니다. 얘는 덩어려져 있으니까 그 성분을 못 내는 거죠. 그 다음에 블리딩. 자, 여러분 블리딩이 감소하고. 자, 수밀성 증가. 여러분 밀실하다, 수밀하다. 이거 같은 얘기였죠. 여러분 블리딩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했지만 이게 골재가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면서 위로 물이 솟아오르는 현상이 블리딩이에요. 즉 얘가 그만큼 자, 이 시멘트가 일정한 물을 지속적으로 지가 흡수하다 보니까 적당한 물기가 되는 거예요. 얘들은 물기를 제대로 못 빨아먹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물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결론 둘 중에 어떤 게 질어지냐면 얘가 더 질어져요. 근데 질어져도 불량하게 질어지는 거죠. 얘는 적당히 잘 질어지는 거고 얘는 불량하게 질어져. 그래서 얘는 완전히 잘 섞인 상태에서 질어지는 거고 얘는요 안 섞인 상태에서 따로따로 질어지는 거죠. 그런 개념인데요. 그래서 블리딩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적당히 잘 비벼졌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두시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